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의 변동, 주가 변동. 최근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손실을 입고 있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 또한 투자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에 부응하기 위해 자연 발생적으로 출현하게 된 것이 바로 파생 상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표적인 파생 상품의 하나인 선물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과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파생 상품 거래의 기초를 다져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만나보실까요? 19세기 중반 미국 일리노이와 미시간의 운하 개통으로 시카고는 미국 중서부 곡창지대의 중심지 및 곡물의 집산지가 되어 곡물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활발한 곡물 거래량에 비해 창고와 운송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겨울이 되어 운하가 얼면 시카고에 발이 묶인 곡물은 아주 낮은 가격에 거래되어 버렸고 운하가 녹아 운송을 재개할 수 있는 시점이 왔을 때는 재고 부족으로 매우 비싼 가격에 곡물이 거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상인들은 미리 가격을 정해서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을 고안하게 되었고 1848년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선도거래 위주로 이루어지다 신용 문제와 표준 문제 등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1865년 상품의 양과 질을 표준화하고 매매 가격과 인도 시점을 미리 정하여 이것의 이행을 보증해 줌으로써 선도거래에서 진화한 선물거래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선물거래소 설립 이야기 잘 보셨나요? 선물거래의 시초는 17세기경 일본의 미국 거래로 보이지만 오늘날의 거래소 형태를 갖춘 최초의 선물거래소는 자료화면에서 보셨듯 1848년 설립된 시카고 상품거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한국증권거래소가 코스피 200 선물을 상장하면서 최초로 거래소 형태의 선물거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선물거래의 유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슈 인사이드에서 계속됩니다. 초기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선도거래가 중심이었지만 신용 문제와 표준 문제로 인해 선물거래 중심으로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선물거래는 어떤 방식이길래 신용과 표준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한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식과 선도거래, 선물거래의 개념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파생 거래를 위해 알고 있어야 할 기본 용어에 대한 개념과 선물의 가격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를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대표적인 파생 상품인 선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에 대한 설명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좀 더 익숙한 주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은 또 다른 말로 주권 또는 증권이라고도 합니다. 주식, 증권, TV나 신문, 라디오 등에서 흔히 들을 수 있고 동기 모임을 하면 누가 무슨 주식을 사서 돈을 얼마를 벌었네 하는 등의 얘기는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주식이란 단어는 우리들에게 정말 많이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식을 왜 스탁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일화를 들어본 분들은 아마 얼마 없으실 겁니다. 머리 아픈 주식 얘기, 선물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재밌는 일화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800년 당시 텍사스에서는 소 한 마리 값이 3에서 4달러밖에 안 하는데 동부에 가면 40달러나 되었답니다. 이때 텍사스 퍼시픽 철도가 텍사스의 한 도시에 들어오면서 그 도시는 소를 거래하는 중요한 곳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카우보이들이 소를 몰고 와서 라이브스탁, 즉 가축 매수자들과 만나 직접 거래를 하다가 거래 규모가 점차 커지자
소두를 직접 몰고 와서 거래를 하는 대신에 믿을 수 있는 거래 중개자가 가축을 검사하고 발행해준 증서를 거래 증표로 실제 소 대신 교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거래소라는 점입니다. 즉, 거래소를 통해 검증된 증표가 거래되었다는 점,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직거래 방식에서 거래소라는 중개자를 통해 표준화된 증표가 거래되었다는 방식으로 진화했다는 점, 바로 이 부분이 잠시 후에 여러분께 선도거래와 선물거래를 소개할 때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럼 이제 주식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식은 어떻게 거래하죠? 네, 사고 팝니다. 주식을 팔고 산다고 표현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주식을 팔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대사하는 방식인 대차거래, 대주거래라는 것을 통해서 주식을 팔고 살 수도 있지만 이런 방법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될 때 먼저 사고 가격이 오르고 나면 파는 순서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되고 이런 손실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일차적인 방법은 청산을 통해 보유한 주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 파는 방법으로는 주가 상승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지만 주가 하락기에는 짧은 반등 구간을 귀신같이 찾아내야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기에 주식 투자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까다롭고 제한적인 대차거래, 대주거래 등으로 주가 하락기를 대처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때 이러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선물, 영어로 퓨처스라고 부르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선물이라는 상품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선도거래라는 것부터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밭대기라는 거 다들 들어보셨나요? 밭대기가 무엇입니까? 유기농 배추를 키우는 유배추 씨와 김치 공장을 하는 김공장 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김공장 씨에게 위험이란 어떤 상황입니까? 배추를 구하지 못하거나 배추값이 너무 올라서 김치 판매 단가를 맞출 수 없을 만큼 비싼 가격에 배추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런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우수한 배추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김공장 씨는 6월에 유배추 씨의 밭에 찾아가 9월에 수확하는 배추 1000포기를 포기당 5,000원에 사고 싶다고 제안합니다. 유배추 씨는 작년에 배추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포기당 원가가 4,000원 하던 것을 포기당 3,000원에 손해보고 팔았던 것을 기억하고 흔쾌히 제안에 응하고 계약을 합니다. 자, 시간은 흘러서 9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여름 태풍으로 배추 작황이 너무 안 좋아서 배추 가격은 폭등을 하고 유기농 배추는 더욱 귀해서 포기당 7,000원까지 호가한다고 합시다. 결국 유배추 씨는 가격 하락 시의 위험을 김공장 씨에게 전가하고 포기당 1,000원의 이익을 확정시킨 것이고 김공장 씨는 가격 상승 위험을 유배추 씨에게 전가하고 시가보다 2,000원이나 싸게 유기농 배추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미래의 가격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현 시점에서 교환하는 방법을 선도거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계약을 맺어서 미래의 일정 시점에 물품을 인도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선도거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도거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공장 씨의 기준에 맞는 유배추 씨의 배추 같은 것을 찾기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물량과 시기, 가격 등의 조건을 맞추기 또한 쉽지 않다 보니 이러한 선도거래가 실제로 체결이 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가까운 예로 지금 여러분께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를 놓고 싶어도 거래 상대방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처럼 거래 쌍방의 조건이 서로가 원하는 대로 맞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계약 체결 후 미래에 거래 당사자들끼리 계약 내용을 제대로 실행하리라는 보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법적인 제약이 없는 한 손해를 보면서까지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계약의 실행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가 도달할 때까지는 양측 모두 거래 이행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도거래 문제는 근본적으로 선도거래가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계약 이행 여부에 영향을 받고 쌍방이 합의하지 않는 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불이행의 위험이 만기까지 계속 유지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표준화하고 거래 상대방을 찾기가 쉽고 계약의 이행을 청산소가 보장함으로써 거래 신용이 높아지게 하여 선도거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 바로 선물거래입니다. 여기서 잠깐, 선도거래는 밭대기라는 거는 이해했는데 선물 거래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부터 갑자기 추상적이라 이해가 힘드시죠? 주식에는 없는 만기며 결제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우선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즉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표준화된 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웹사이트에서 파생 상품 메뉴에 가보면 상품 안내 페이지가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듯이 선물 상품의 종류에는 주가지수 선물, 개별 주식 선물, 채권 금리 선물, 통화 선물, 그리고 상품 선물, 커머디티 상품이라고 하는 5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주가지수 선물에는 코스피 200 선물과 스타지수 선물이 있고, 개별 주식 선물에는 삼성전자 등을 비롯한 여러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채권 금리 선물에는 각각 3년, 5년, 10년 국채 선물이 있고, 통화 선물에는 미국 달러, 엔화, 유로화를 거래 대상으로 하는 선물이 있으며, 상품 선물에는 금 선물, 돈육 선물, 미니 금 선물이 있습니다. 이 상품들 중에 대부분은 만기에 현금 결제를 하지만 통화 선물, 금 선물 및 달러 옵션은 실물 인수도 방법으로 결제를 하는 것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상품들 중에 대부분은 최종 결제 시에 현금 결제를 하지만 통화 선물, 금 선물, 달러 옵션은 실물 인수도 방법으로 최종 결제를 합니다. 실물 인수도 결제를 의도치 않게 받게 될 경우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물 인수도 결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시간에 최종 결제 방법과 그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물 거래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선물 거래는 무엇을 사거나 팔기로 한 계약이라고 했죠? 네, 기초자산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선물 상품의 기초자산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자, 하나씩 기억을 떠올려 보실까요? 네, 삼성전자와 같은 개별 주식도 있고, 국채도 있고, 달러, 엔, 유로 등의 통화도 있고, 금, 돈육 등을 매매하기 위한 것도 있고, 실존하는 주식이나 상품처럼 실제 존재하는 실체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가격 수준을 대표하는 주가지수의 하나인 코스피 200 지수도 선물의 기초자산에 해당됩니다. 즉, 이 기초자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선물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그럼 기초자산을 언제 사고 팔기로 한 게 선물이라고 했나요? 지금? 아니면 미래? 지금 사고 파는 것에 해당되는 건 주식이나 상품 같은 현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럼 선물의 기초자산은? 네, 미래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미래도 미래기만 하면 아무 때나 상관이 없나요? 그렇지 않겠죠? 선물은 기초자산과 미래의 거래 시기에 대해 표준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자산을 매매하기로 한 그 미래의 특정 시점은 최종 결제일이고, 최종 결제를 위한 기준 가격은 최종 거래일에 결정이 됩니다. 선물 상품마다 최종 거래일과 최종 결제일 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래 시간도 최종 거래일에는 달라지고, 최종 결제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일정과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만기일이라는 표현을 쓸 때 최종 거래와 최종 결제의 개념을 혼재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보통 만기일이라고 부르는 날은 최종 거래일입니다. 최종 거래에 결정된 최종 결제 가격으로 최종 결제되는 날을 최종 결제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선물의 경우 최종 거래일과 최종 결제일 간에 1거래일 차이가 있고, 달러 선물의 경우 2거래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각 상품별로 자세한 내용을 다루는 시간에 최종 거래와 최종 결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물 계약의 표준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들러간다면 기초자산의 매매 시기를 특정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주식 종목은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 주식을 5년이든 10년을 보유해도 사라지지 않지만 선물 종목은 최종 거래일 이후에 최종 결제가 되고 나면 더 이상 그 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혹 선물을 처음 거래하는 초보자 중에 선물을 주식처럼 생각해서 한 번 거래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후의 차시에서 각 선물 상품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기 전에 선물 상품 간의 공통적으로 핵심적인 개념과 용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계약은 어떤 대상을 거래하기로 한 약속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선물 계약은 그 자체가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 매매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선물 계약의 표준화라는 것은 결국 이 기초자산에 대한 표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물 계약의 표준화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기초자산에 대한 표준화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금 선물을 매도한 두 거래자 중에 한 사람은 순도 60%의 14K 금으로 최종 결제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순도 99.9% 24K 금으로 최종 결제를 해서는 안 되겠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각각 한 계약식 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두 거래자가 모두 99.9% 순금으로 최종 결제를 한다고 해도 한 사람은 100g, 한 사람은 1kg으로 결제한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선물 계약에 대한 상세 내용에는 선물 한 계약이 의미하는 기초자산의 크기와 품질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상품 명세를 사전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강의 초반에 설명했던 예의 내용에서처럼 선물 거래는 기초자산의 매매를 특정 시기에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매매에 대한 결제를 누구는 월요일에 하고 누구는 금요일에 한다면 그런 것은 선물이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선물 계약의 명세 내용에는 최종 결제 가격을 결정하는 날짜와 시간, 방법 등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고 그 가격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물 거래의 최종 결제 방법에는 인수도 결제와 현금 결제가 있습니다. 인수 결제를 영어로는 Physical Settlement라고 합니다. 즉, 선물 계약의 기초자산, 실물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물을 제공하는 측은 반드시 실물을 구해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실물 제공받는 측은 실물 인수 대금을 납입기한에 납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 결제는 영어로 캐시 세틀먼트라고 합니다. 즉, 최종 거래일에 결정된 최종 결제 가격으로 최종 거래 시한까지 정산되지 않은 미결제 약정들, 즉 보유 중인 선물 계약들의 최종 손익을 계산해서 정산되지 않은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주가지수 선물의 최종 결제를 실물로 한다고 가정한다면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개별 주식 종목을 구해서 인도해야 하는 의미인데 이런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실물 인수 결제가 아닌 차익현금 결제 방식을 최종 결제 방법으로 채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 결제 방법을 채택한 선물 상품의 경우 최종 결제를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받게 돼도 차월물을 발에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황을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도 결제 방법을 채택한 선물 상품을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없는 최종 결제를 받아버리게 되면 현금 결제 방법이 있어서처럼 차액만 추가로 결제되는 것이 아니라 매수 포지션을 보유한 거래자는 보유 계약서에 비례해서 단지 증거금 정도가 아닌 해당 기초자산의 크기 전체를 인수하는 작업을 마련해서 납입을 해야 되고 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든 보유 계약서가 의미하는 크기의 실물 모두를 구해서 인도해야 합니다. 선물 계약을 보유한 거래자는 상품별로 정해진 이러한 최종 결제 방법을 준수해야 하고 최종 결제 절차에 따라서 최종 결제를 해야 합니다. 선물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이 들어가기 전에 우선 지금까지 이해한 선물 거래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선물 거래는 선물의 기초 자산을 미래에 거래하기 위한 계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futures라는 이름을 붙은 거라는 설명 기억나시죠? 선물 거래에 대한 이러한 설명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선 선물의 기초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개별 주식, 금, 달러, 엔, 돈육, 채권처럼 실제 존재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주가지수와 같이 수치로만 존재하는 것도 거래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대상을 미래에 거래하겠다고 계약을 맺은 것이 선물 거래라고 했는데요. 선물 거래가 선도 거래와 다른 점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표준화된 선물 계약에선 이 미래가 최종 결제일이라는 날짜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래되는 선물의 가격은 선물로 매매하려고 하는 기초자산의 현재가가 아니라 최종 거래일에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에 적절한 비용이 더해지고 빼져서 나오는 것이 선물의 현재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용이 더해지고 빠지는지를 알면 선물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우선 더해지는 비용은 이자 비용이나 보관 비용 같은 것입니다. 왜 이 이자 비용만큼이 붙어야 하는지는 시장에서 물가가 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밭대기로 사려고 할 때도 보관 비용이나 관리비 같은 것을 추가해서 가격에 더해서 받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선물의 적정 가격은 선물의 기초자산마다 특징에 따라서 어떤 비용이 더해지고 어떤 비용을 빼야 하는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러한 비용을 감안하면 결국 선물의 가격은 얼마가 돼야 한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고 이 가격을 이론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자, 바로 이때 만약 선물의 가격이 현재 이론 가격보다 싸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예상보다 싼 가격으로 거래된다면 당연히 그것을 사서 비싸게 거래되는 다른 곳에 팔면 순식간에 차익이 생기겠죠. 자, 게다가 선물은 먼저 팔고 나중에 살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선물의 가격이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된다고 판단이 되면 선물을 팔고 그 기초자산을 시장에서 매입하면 최종 거래일에 그 차익이 확정됩니다. 이러한 것을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적정 가격인 이론 가격에서 선물 가격이 벗어나면 선물과 그 선물의 기초자산 간의 차익 거래가 발생하고 선물 가격은 궁극적으로 적정한 가격, 즉 이론 가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 적정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되는 기간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시장의 움직임이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선물로 적극적으로 해지를 하려는 거래자와 방향성 거래자들이 급증하고 결국 매수와 매도의 수급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시장 가격과 이론 가격의 이러한 상호관계로 선물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선물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이 잡히셨나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물 거래는 미래의 특정 자산을 매매하기로 한 계약의 거래이며 선물 계약은 표준화되어 거래소에서 거래됩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선물 상품의 종류에는 주가지수 선물, 개별 주식 선물, 채권 금리 선물, 통화 선물, 상품 선물 등이 있고요. 주식 매매와 달리 선물 거래에서는 기초 자산, 계약 크기, 최종 거래일, 최종 결제 방법 등 개념이 추가되고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선물의 이론 가격은 선물로 매매하려고 하는 기초 자산의 현재 가격에 일정 비용이 더해서 구합니다. 이 이론 가격과 시장의 현재 가격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면 차익 거래가 발생하면서 통상 현재 가격은 이론 가격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이 차이가 시장 수급 등의 이유로 간혹 오랜 기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선물 거래에 대한 개념과 주요 특징들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택이라는 의미를 가진 옵션 거래에 관한 내용을 준비하여 찾아뵙겠습니다.